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요.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 성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정했고 무엇보다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연애할 때 그는 제 말을 귀담아 듣고 제 의견을 소중히 여겨주었어요. 데이트할 때면 항상 제가 좋아하는 곳을 먼저 물어봤고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밤늦게까지 전화로 이야기를 들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양가의 경제적 지원 없이 결혼을 준비했어요.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신혼살림을 꾸렸죠. 당시 저는 중견 기업에서 6년째 일하고 있었고 남편도 나름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우리는 맞벌이 부부로 열심히 살아갔고 1년 후에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딸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벅찬 감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 우리 부부는 육아 문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댁에서는 당연히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해야 한다고 했고 남편도 그 의견에 동조했어요. 우리 아들이 벌어서 먹고 사는데 뭐가 문제야? 며느리가 집에서 애나 잘 봐야지.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표현은 좀 이상했어도 결국 우리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애가 어릴 때는 엄마가 옆에 있어주는 게 중요하잖아. 남편은 엄마 편이었어요. 저는 고민 끝에 아이를 위해서라면 잠시 경력을 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이가 좀 크면 다시 복직할 수 있을 거야. 일단 3, 4년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돼.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아쉬워했지만 저는 이것이 제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아이를 안아주고 주말에는 육아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타주고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지? 수고했어.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제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어요. 남편이 옆에서 응원해주고 함께 육아를 분담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돌을 지나고 제법 안정이 되자 남편은 점점 육아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일하느라 피곤해. 집에서는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주말에도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심지어 아이가 울어도 모른 척했어요. 집에서 애 보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나는 밖에서 돈 벌어오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요. 나도 하루 종일 애 보느라 정말 힘들었어. 혼자 육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 제가 이렇게 말하자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애 맡기고 일 나가든가. 내가 돈 벌어서 먹여 살리는데 대체 뭐가 힘들다는 거야?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결정한 일인데 마치 제가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놀고 먹는 것처럼 말하는 남편의 태도가 낯설었어요. 함께 의논하고 결정했던 일인데 이제 와서 마치 제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의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음료수는 집에도 있는데 뭐하러 카페를 가? 집에서 커피 타 먹으면 되잖아. 카페 가서 10,000원씩 쓰는 게 아깝지도 않아? 마트에서 왜 이렇게 많이 사?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나? 계획성 있게 장을 봐야지.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은 제가 쓰는 생활비 하나하나를 감시하기 시작했고 카드 사용 내역을 일일이 체크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마트에서 과일을 좀 많이 샀다는 이유로 1시간 넘게 잔소리를 들은 적도 있어요. 과일이 이렇게 비싼데 왜 이렇게 많이 사? 꼭 필요한 것만 사라고 했잖아. 너 혼자 먹을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낭비를 해? 남편은 마치 제가 그의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인 것처럼 대했어요. 생활비는 가정을 위한 돈인데 남편은 그것을 자기 돈처럼 여기며 저를 통제했습니다. 시댁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는 제 친정 부모님을 너네 아빠 너네 엄마라고 부르며 무시했어요.
너네 엄마는 상가 하나 갖고 월세나 받으면서 뭘 한다고 그러시니?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말이야. 너네 아빠는 은퇴했다며? 그런데도 할 거 다 하면서 여유 있게 사는 것 같던데 자식들한테 신세 지는 거 아니야? 친정에 대한 시댁의 태도는 점점 더 무례해졌고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비아냥거렸어요. 그리고 그 속내는 우리 친정을 깔보는 것이었죠. 남편은 그런 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웃으며 동조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딸아이가 아직 어렸고 이혼은 아이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았거든요. 조금만 더 참자. 아이가 크면 나아질 거야. 남편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남편도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밤에 혼자 울면서도 다음날 아침이면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어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남편의 무시는 일상이 되었고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렇게 저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바뀌었어요. 마치 저를 아내가 아닌 가사도우미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밥은 했어? 설거지는 했냐? 청소는 언제 할 거야?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의 지시가 시작되었고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조차 사라졌어요. 시댁의 요구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저를 시댁으로 불러서 집안일을 시켰어요.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청소와 빨래, 음식 준비까지 모두 제 몫이었어요. 우리 아들 바빠서 집안일 못하잖아. 네가 해야지. 남편은 그런 어머니 말에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참고 살던 어느 날 친정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께서 건강검진에서 큰 병이 발견되어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친정 어머니는 평생 쉬지 않고 일하시며 저와 동생을 키우셨고 항상 건강하신 줄로만 알았거든요. 다음 주에 수술 날짜 잡혔어. 그리 큰 수술은 아니래.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늘 그러셨듯이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불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원 비용과 수술비, 그 이후 치료 비용에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했어요. 보험으로 일부는 해결되지만 나머지는 자비로 부담해야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수술을 받으셔야 돼서 수술비가 좀 필요한데.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드는데? 그리고 그건 너네 집 일이잖아. 왜 나한테 말하는 거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에게도 어머니인데 이렇게 무심하게 대할 수 있다니요.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남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도 여유 없어. 너네 집에서 알아서 해. 그리고 너 일도 안 하면서 대체 무슨 돈으로 도와준다는 거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혼 전 친정에서 받았던 돈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할 때 필요 없다고 말해도 어머니께서 나중에 필요할 때 쓰라며 맡겨두신 돈이었어요. 그 돈은 약 5천만 원 정도 되었고 결혼 후에도 제 명의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돈의 존재를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결혼 전 제 재산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 돈 중 3천만 원을 어머니 수술비로 드렸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하셨어요. 안 돼. 그 돈은 네가 나중에 힘들 때 쓰려고 모아둔 건데.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제가 벌어둔 돈도 있고 이 돈은 원래 엄마가 주신 거잖아요. 당연히 엄마 수술비로 쓰는 게 맞아요. 결국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돈을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제가 친정에 돈을 들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죠. 아마도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너 진짜 장모님한테 3천만 원 줬어?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래, 엄마 수술비로 드렸어. 당신한테 받은 생활비 쓴 것도 아니야.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성을 잃은 듯 소리를 질렀어요. 네 돈? 결혼하면 다 우리 돈이지. 무슨 네 돈이 따로 있어? 그 돈으로 우리 집 전세자금 보태거나 애 교육비로 쓸 수도 있었는데 너 혼자 마음대로 친정에 퍼준 거야. 그건 내가 결혼 전에 받은 돈이고 엄마가 아프신데 당연히 도와드려야 하잖아. 당신 엄마가 아프면 우리도 도와드릴 거잖아. 제가 이렇게 말하자 남편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럴 일 없어.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니까 너네 집처럼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아. 그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딸아이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여보, 이건 내 결정이야. 내 재산으로 내 어머니를 도운 건데 왜 화를 내는 거야? 저는 최대한 냉정하게 말했지만 남편은 더욱 격양되었습니다. 네 재산? 결혼하고 몇 년 동안 돈 한 푼 안 벌고 내 돈으로 먹고 살면서 무슨 네 재산이 있어? 주제 파악 좀 하고 앞으로 친정에 돈 되는 일 없도록 해. 남편의 말은 마치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도 몇 년 전까지 일했고 육아 때문에 그만둔 건데 왜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이건 명백히 내 돈이야. 그날 밤 남편과 저는 크게 다투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철없다, 이기적이다,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난했고, 저는 당신이야말로 내 가족을 무시한다, 경제적으로 나를 통제하려 든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고,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며칠 후에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수술 날짜가 다가왔고 옆에서 지켜드려야 했거든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수술 때문에 며칠 친정에 있을게. 알았어. 남편은 짧은 답장만 보내왔습니다. 사흘 후에 어머니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현관문 앞에 제 캐리어와 옷가방 그리고 딸아이의 짐들까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저는 황급히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비밀번호가 바뀐 것입니다. 손이 떨리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왜 비밀번호를 바꾼 거야? 문이 안 열려? 남편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주제 파악하라고 했잖아. 내 말 안 듣고 친정에 돈 퍼주는 사람이랑은 못 살겠어. 당분간 친정에 가 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딸도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제가 소리치자 남편은 더욱 냉정하게 말했어요.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혼자 나가. 아니면 애랑 같이 친정 가든가 선택해.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딸아이는 제 치마를 잡고 울먹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을 안아 올리고 친정으로 향했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해야겠다. 더 이상 이런 사람과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떠올렸어요. 남편의 폭언을 녹음한 파일들, 생활비를 통제하고 무시하는 문자 메시지들, 통화 기록들. 저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사용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친정에 도착한 저는 어머니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분노하셨지만 동시에 저를 걱정하셨어요. 사위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구나.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이신데도 저를 위로해 주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더욱 단단해져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지인의 소개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고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어요. 남편의 경제적 통제와 폭언, 친정 무시, 그리고 저와 딸을 집 밖으로 내쫓은 일까지 말이죠. 변호사는 증거들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육권도 확보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며 동시에 남편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한테서는 오히려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네가 잘못해놓고 왜 연락하냐? 우리 아들한테 먼저 사과나 해라. 저는 황당했지만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저는 결심을 굳히고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기로 했어요. 이혼 서류를 직접 전달하고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만들 생각이었어요. 남편은 중견 기업의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곳에 찾아가면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친정 아버지께 맡기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남편의 회사로 향했죠. 하지만 회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무언가를 쳐다보고 있었고 경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지?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복도 저편에서 남편이 2명의 남자에게 팔을 붙잡힌 채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저는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눈을 마주쳤지만 곧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황급히 근처에 있던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방금 저 사람이 무슨 일인가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저분이요? 공금 횡령 혐의로 회사에서 조사받고 있었는데 오늘 해고 통보 받았어요. 이제 경찰 조사도 받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무리 제게 못되게 굴었어도 설마 회사 돈까지 손을 댔을 줄은 몰랐거든요. 얼마나 횡령한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직원은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몇 억대라고 들었어요. 회사에서 크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빠져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이 수억 원대 횡령을요? 그럼 그동안 쪼잔하게 생활비를 통제하고 제게 돈 한 푼 쓰지 말라던 것은 뭐였을까요?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카페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 대리님 부인이신가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남편분이 다니시던 회사의 인사팀 차장입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저는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차장은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남편분의 횡령 사건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되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꽤 오래전부터 공금을 빼돌린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회사는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그럼 남편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차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기소되면 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횡령 금액이 적지 않아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미 해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오만하던 사람이, 저를 무시하고 친정을 깔보던 사람이 결국 스스로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집에서 쫓아낸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운명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네가 뒤에서 사주라도 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울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잘리고 경찰 조사받는데 네가 뭔가 한 거 아니야? 어머님, 그건 남편이 저지른 일이에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욱 흥분했어요. 다 네가 친정에 돈 보내서 그래. 네가 돈을 빼돌려서 우리 아들이 힘들어진 거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제 탓을 하다니요.
제가 친정에 드린 돈은 제 돈이었고 생활비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회사 돈을 횡령한 건 본인 잘못이에요. 저하고는 무관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못된 거사. 시집 와서 남편 뒷바라지는 안 하고 친정만 챙기더니 결국 우리 집안 망쳐놨네.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해고당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은 더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도 상실한 상태니까요. 며칠 후에 남편에게서 처음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어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일단 집으로 와줄래? 나 혼자서는 안 되겠어.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저를 무시하고 집 밖으로 내쫓고 친정을 깔보던 그 사람이 말이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냥 이혼 서류에 서명해줘. 변호사를 통해 연락할게. 더 이상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스스로 모든 것을 무너뜨렸고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딸과 함께 그리고 진짜 가족인 친정 부모님과 함께 말입니다. 남편의 횡령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댁에서는 연락이 빗발쳤어요. 하지만 그들의 연락은 사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더욱 비난하고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왔고 문자 폭탄을 보냈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 인생 망쳤다. 친정에 돈 보낸 게 화근이다. 다 네 탓이다. 같은 내용들이었죠.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는 아예 친정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마구 누르며 소리를 질렀어요. 야, 나와봐. 우리 아들 일 때문에 얘기 좀 하자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 네가 친정에 돈 보내서 우리 아들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실수한 거야. 그건 말이 안 돼요. 제가 드린 돈은 제 돈이었고 남편이 횡령한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상관없긴 뭐가 없어. 집안에 돈이 필요했는데 네가 친정에 다 퍼부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회사 돈을 손댄 거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논리도 맞지 않는 말로 저를 비난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사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준 돈은 애초에 우리가 딸한테 준 돈이었어요. 결혼 전 재산이고 생활비하고는 무관한 거였다고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어머니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면 다 부부 공동재산 아닙니까? 그걸 제멋대로 친정에 퍼주면 어떡합니까?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돈 아들이 횡령한 건 본인 잘못이지 우리 딸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딸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요. 생활비 통제당하고 무시당하고 결국엔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잖습니까?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쫓겨날 만했으니까 그런 거지. 며느리가 시댁 눈치도 안 보고 친정만 챙기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그 말에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평소 온화하신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한 표정을 짓는 것을 처음 봤어요. 사돈, 며느리를 가사도우미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딸이 육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주말마다 시댁 청소하러 가고 명절 때마다 온갖 집안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셨잖아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게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돈을 벌어다 주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서 탈이에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가사도우미가 아니에요.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못 받았다는 거야. 너네 엄마가 뭘 가르쳤겠어? 집안 살림도 제대로 못 가르쳤으면서. 그 순간 어머니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돈댁, 우린 딸 공부시키느라 집안일 못 가르쳤지만 그쪽 아들은 살림도 안 하고 갑질이나 배웠네요. 시어머니는 어머니의 말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에 다녔어요. 결혼 전까지 자기 힘으로 돈 벌고 성실하게 살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무시당하고 통제당하고 인격적인 모욕까지 당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그건.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더욱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평생 사는 건데 살림은 배우면 되지만 공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딸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르길 바랬어요. 그게 잘못입니까?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녔고 승진도 빨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건 다 너네 딸 때문이라고요. 어머니는 차갑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대기업 다니던 아들이 횡령을 했다는 게 자랑입니까? 그건 본인이 잘못한 거지 우리 딸 탓이 아니에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남편은 저한테 너는 돈 한 푼 안 벌면서 뭐 하냐고 했어요. 생활비 쓰는 것도 감시하고 카페 가는 것도 트집 잡고 친구 만나는 것도 허락받아야 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입니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네가 과장하는 거고. 과장이 아니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모든 걸 증거로 남겨뒀어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다 있습니다. 변호사한테 이미 제출했고요. 법정에서 다 밝혀질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변호사? 네,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양육권도 위자료도 다 청구할 겁니다. 제가 말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애도 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해? 우리 아들이 지금 힘든데 너가 옆에서 좀 도와줘야지.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도와주라고요? 저를 집에서 쫓아낸 사람한테요? 어머님, 그때는 저한테 주제 파악하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고 대신 친정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우리 딸은 더 이상 그쪽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리할 거니까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시죠. 시어머니는 화가 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두고 봐요. 우리 아들이 지금은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서 다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너네 집은 여유 있나 보네? 일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머니가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형편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상가 운영도 잘 되고 있고 딸이랑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요. 오히려 사돈댁 아들이 횡령 배상금 갚으려면 힘들 텐데 그 걱정이나 하세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을 재우고 나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시댁의 뻔뻔함은 끝이 없었지만 친정 부모님의 사랑은 더 강했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마친 후에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 준비에 들어갔어요. 변호사는 제가 준비해온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부인께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셨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모아둔 증거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증거 목록은 방대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통제하며 했던 폭언들을 녹음한 파일이 10개가 넘었고, 너는 내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친정에 돈 주지 마라, 카페는 왜 가냐, 집에서 커피 마셔. 같은 문자 메시지들도 수십 통이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돈을 쓰면 추궁하던 통화 기록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와 딸을 집 밖으로 내쫓았던 날의 통화 녹음까지 있었죠. 남편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양육권을 주장한다고 했어요. 아마도 시어머니가 뒤에서 사주한 것 같았습니다. 손녀를 포기할 수 없다. 며느리는 경제력이 없으니 애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거라고 변호사가 귀띔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주장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당한 상태였고 횡령건으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동안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충분했습니다. 주말마다 혼자 나가서 골프를 치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평일에는 늦게 들어와서 아이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딸의 유치원 이름도 담임 선생님 성함도 모르는 아버지였으니까요.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만난 남편은 초췌해 보였어요. 말끔하던 정장 대신 평범한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어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늦은 사과였고 진심인지도 의심스러웠거든요. 조정실에서 조정위원은 양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 위자료는 최소화해달라, 양육비도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적게 책정해달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우리 측 변호사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은 고의적으로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통제했고 정서적 학대를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자녀를 집 밖으로 내쫓은 것은 명백한 부양의무 위반입니다. 조정위원은 제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주제 파악하라는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 조정위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배우자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어요. 결국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남편 측이 제시한 조건이 너무 불합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를 최소한으로 지급하고 위자료도 거의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겁니다. 조정이 안 되면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변론 기일에서 우리 측은 준비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법정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될 때 방청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남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내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뭘 안다고 입을 놀려? 친정에 돈 보낸 거 다 알아. 당분간 집에서 나가 있어. 판사는 증거들을 검토하며 여러 차례 남편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부인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부인과 자녀를 집 밖으로 내보낸 이유가 뭡니까? 생활비를 통제한 것이 사실입니까? 남편은 단 하나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어요. 그때 제가 화가 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재판은 2달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의 횡령 사건도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고 남편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 금액이 5억 원 정도였고 대부분을 변제했다는 점이 참작되었지만 전과자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혼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경제적 통제, 정서적 학대, 부양의무 위반 등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판사는 제 손을 들어주었어요. 양육권은 당연히 제게 주어졌고 남편은 매월 딸의 양육비로 80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또한 위자료로 남편은 저에게 3천만 원을, 시어머니는 친정 모욕과 며느리 학대에 대한 책임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그동안의 고통이 인정받았고 법적으로도 제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셨네요.
변호사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항소할 거야.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를 말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아마도 횡령 사건과 이혼 소송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며칠 후에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어. 딸 잘 부탁해.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남남이었고 더 이상 할 말도 없었으니까요. 다만 딸을 위해서 양육비는 제때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저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취업이었어요. 몇 년 동안 경력이 단절되어 있었지만 다행히 친정 어머니의 지인 소개로 괜찮은 회사의 면접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면접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면접관은 제 이력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력 단절 전에는 꽤 좋은 성과를 내셨네요. 의욕도 있어 보이시고 함께 일해보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전 회사만큼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조건이었어요. 출퇴근 시간도 유연했고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딸의 육아는 친정부모님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수술 후에 완전히 회복하셨고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셨어요. 손녀 돌보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네. 우리 공주님, 할머니랑 오늘은 뭐 하고 놀까? 어머니는 딸을 무척 아꼈고 딸도 할머니를 따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친정 거실에서 가족들과 차를 마시고 있는데 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시 통화를 하시던 어머니가 묘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누구한테 온 전화예요? 제가 묻자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예전 시어머니한테서 온 전화야. 한번 만나자고 하네. 전 시어머니가요? 왜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어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많이 풀이 죽어 있더라. 예전처럼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투였어. 한 번쯤은 만나보는 게 어떻겠니? 저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말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에 저희는 조용한 카페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수척하고 초라해 보였어요. 무슨 일로 찾으셨어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우리 아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해. 일자리도 못 구하고 횡령 전과 때문에 어디서도 안 받아줘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냉정하게 묻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우리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 다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과가 진심이라기보다는 아들이 힘들어지니까 뒤늦게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돌아갈 생각도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다시 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네 집안이 이렇게 여유가 있을 줄 몰랐어. 너도 재취업했다며?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힘들게 살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안정적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놀랐던 것이었죠. 반면 전과자가 된 아들은 일자리도 못 구하고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내야 하니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었어요. 어머니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우리 딸은 이제 잘 살고 있어요. 손녀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요. 사돈댁 아들 걱정은 사돈댁에서 하시고 우리는 우리 식구들끼리 행복하게 살 겁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손녀 얼굴이라도 가끔 볼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딸이 크면 본인이 결정할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을 재우고 나서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밖에는 별이 가득했고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힘들었던 결혼 생활, 이혼의 과정, 그리고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까지 말이죠. 엄마, 물. 방에서 나온 딸이 졸린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서둘러 물을 가져다 주고 딸을 다시 재웠어요. 자고 있는 딸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제서야 진짜 가족과 함께 진짜 행복을 누리고 있다 생각했고 이것이 제 인생 2부의 시작이라고 느꼈어요.